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 자식한테 올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효의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가족보다는 부모보다는 내가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 가족과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못할 것도 없었고 더 애틋하기만 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 부모 세대에서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쯤이야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식한테 퍼붓기만 했으니 말입니다. 저도 딸과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더 앞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만 심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개인주의를 더 키웠을 테죠. 내가 더 먼저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을 심어줬으니까요. 저는 57세인 아줌마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92세가 되시는데요. 제게 손이쁠 시누인 형님이 한 명 있어요. 나이는 64세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원래 딸이 둘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아파서 죽고 다른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을 애지중지하시며 키우셨어요. 형님을 상전 모시듯이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천하에 자기 밑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는데요. 많이 후회가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저의 시어머니 세대에는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남존여비가 팽배하던 시기에 밖에 나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존중을 받는 세대였나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성경책을 펴들고 돋보기 안경을 쓰시면서 초등 1학년이 쓴 10칸짜리 공책에다 글쓰기 연습을 하세요. 늘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셨어요. 산골짜기 시골마을 출신이셨던 시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도 학교가 멀기도 했고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었대요. 당시엔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딸은 16세가 되면 부모님이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네요.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라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군요. 그런 탓에 웬만한 집에서는 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서 시집을 일찍 보내려고 했다네요. 혼수로 입을 짓는 것이나 백인잇에 수놓는 것이나 저고리 동정을 타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시집을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더라고요. 원래 일제 때부터 하도 처녀들을 많이 잡아간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시집을 일찍 보내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일을 하느라 공부할 새도 없었고 그나마 그를 가르쳐 주었던 오빠마저 도시로 떠나버린 후론 더 이상 그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대요. 시집을 간 후로는 거의 시집 식구의 몸종인 채로 하루 온종일 일만 해야 했으니 읽을 줄만 알았지 글은 쓸 줄도 모르게 되셨대요. 오로지 내 자식만큼은 원 없이 배우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한테 올인을 하셨는데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인 형님에게는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셨대요. 그래서 형님의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고 키웠고 아들과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결혼한 이후에도 김치며 반찬이며 매번 해다가 바쳤고 우렁각시처럼 형님의 신혼집 청소도 늘 해주곤 했었대요. 그것뿐이겠어요. 형님이 출산을 할 때부터 함께 사시게 되었는데 외손자와 외손녀도 맡아놓고 키우셨어요. 그렇지만 형님 은퇴도 하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식들도 다 장성하게 되었어도 늘 시어머니가 집안일은 다 하셨다더라고요. 늘 그래 왔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데 시어머니도 슬슬 힘에 부치셨대요. 그때 시어머니 연세가 85세였을 때였어요. 바깥 베란다에 작은 주방이 하나가 있어서 늘상 거기서 행주나 속옷 등을 삶곤 하셨는데 몇 번이나 그것을 잊으시고 냄비를 홀라당 태웠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형님이 시어머니께 그랬다네요. 엄마, 안 그러시더니 왜 그래? 혹시 치매가 온 거 아냐? 왜 자꾸 까먹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아휴, 내가 미쳐.
내가 화장실 청소 좀 하다가 깜빡했어. 너는 거실에서 TV만 보지 말고 얼른 가서 끄지 그랬냐? 내가 놀면서 그랬냐? 그래도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리모델링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싹 다 불태울 일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조심한다고 하면 될 것을 말이 많아요.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날이면 하루 온종일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했다네요. 형님은 공주처럼 잘 차리고 앉아서 시어머니를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데 그것을 본 형님의 아들이 그때마다 한 소리를 했대요. 엄마, 외할머니한테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엄마가 집안일 하세요. 딸이 왜 그래요? 그러자 형님이 그때마다 그랬대요. 얘가 못한 소리가 없어. 너는 내가 갱년인 건 모르냐? 그래서 잔소리 좀 했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려?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내 맘에 안 들어. 다들 나한테 왜 그래? 그때마다 형님과 싸우는 손자를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오히려 손자를 야단을 치셨대요. 네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대잖아. 너는 눈치껏 해라. 엄마한테 대들면 못 써. 그때마다 금쪽 같은 손자가 그랬대요. 외할머니, 이젠 집안일에는 손 떼세요. 엄마가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엄마가 해야죠. 그러다가 외할머니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난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야. 일 안 하면 죽는다. 그래도 다행히 형님의 아들과 딸은 키운정이 많아서 그런지 형님보다도 시어머니를 더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어요. 그날은 휴일이라서 남편도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나 할 말이 있어서 왔네. 남편도 형님에게 그랬어요. 누나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여간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좀 이상했어요. 나 엄마랑 이젠 같이 못 살겠어. 그동안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네가 모시고 살아라. 저랑 남편 어이가 없더라고요. 미리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내가 엄마랑 뜻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엄마도 나랑 살기 싫다고 하셨으니까 이리로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엄마, 누나랑 싸웠어요? 싸우긴 뭘 싸워. 시험씨처럼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나도 네 누나랑 살기 싫다. 잘 됐네. 그럼 엄마 짐은 내가 따로 용달차로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쭉 살아요. 더 이상 두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용달차로 시어머니의 짐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 이것저것을 여쭤도 입을 다무셨어요. 그런 후 며칠 후에 형님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저와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외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뭐? 치매? 진짜야? 네, 아무래도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엄마가 아무리 친엄마라도 치매이면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네요. 남편은 그때 화를 많이 냈었어요. 누나가 사람이야? 엄마가 누나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엄마가 치매니까 내다버리냐? 그래, 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니까 엄마 잘 모셔라. 나도 할 만큼 하고 살았어. 엄마가 내가 싫다는데 그럼 어쩌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무척 불쌍했습니다. 믿었던 딸한테 버림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난 멀쩡하다.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냅둬라. 남편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강제로 모시고 갈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늦출 수 있는 약밖에 없다잖아요.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끔 신경을 썼어요. 그동안 형님의 아들과 딸이 시어머니를 뵈러 자주 왔고 모시고 가서 식사도 했는데 형님은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행여라도 시어머니를 나눠서 모시자는 말을 할까봐 그랬는지 시어머니의 생신 때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껍데기도 안 비쳤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치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치매란 사실도 잊은 지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셨어요. 너한테 내가 줄 것이 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집도 다 내 아들 명의이고 네 앞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몰래 숨겨놓은 금덩이가 조금 있다. 그것으로 상가 하나를 사거라. 카페든 뭐든 하고 싶다 하지 않았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걸 왜 저에게 주시려는데요? 사실 네 시아버지가 나중에 종수한테 주라고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한 거야. 그랬어도 자식은 똑같으니까 영이랑 나누어서 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먹었다. 딸 자식도 다 필요가 없더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걸로 너도 뭐라도 해라. 나중에 자식한테도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법이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치매 증상이 나타났나 보다고 생각해서 긴장했어요. 어머니, 저랑 병원에 가세요.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나아진대요. 그러자 껄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치매 말이냐? 그거 내가 일부러 깨병을 부린 거다. 내가 영이랑 사는 게 힘이 들어서 그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랬던 거야. 다들 속았지? 그래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영이랑 함께 살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한번 떠본 거다. 치매 진단 받으러 갈 때 치매인 척 한 거야. 정 못 믿겠으면 나랑 당장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면 알 거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정상이셨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인 줄만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제가 상가를 하나 사서 동네 치킨 호분점을 차렸어요. 나중에서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란 사실에 놀라서 버선발로 형님이 찾아왔어요. 엄마, 전생에 나랑 원수졌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 내가 너랑 원수졌나 보다. 뭐하러 왔냐? 돈 냄새를 맡고 온 모양인데 나는 너 같은 딸은 둔 적이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네 산판떼기는 들이밀지 마라. 알았냐? 그러자 갑자기 태세 전화를 하더니 싹싹 빌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 내가 뭐가 돼요? 라고 하면서 싫다는데도 매일처럼 득달같이 달려와서 홍삼을 사왔네. 소문난 맛집에 식사를 대접하네 하면서 냉정해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그래도 발길을 끊었던 딸이 다시 찾아오니까 좋으시죠? 좋기는 뭐가 좋냐? 내가 돈 있어 보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없어도 있는 티를 내야 하는 내가 참 서글프다. 내가 웃어주면 나를 또 우습게 할 것이다. 자식도 다 소용이 없다. 너도 내 말 새겨들어라. 시어머니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씁쓸하고 허망함이 느껴졌어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심장병에 걸렸네 어쩌네 하며 난리를 쳐댔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을 놔두고 올케 한때 돈을 다 퍼줬다고 뒤에서 엄청 불만이던데 아직까지 그 나이에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결국에 형님이 저와 시어머니를 떼어놓기 위해서 여시지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아시면서도 교회 한적한 곳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혼자서 사시게 되었는데 수시로 형님이 와서 시어머니께 반찬도 해다 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간다더군요. 끝까지 잘해야 할 텐데 두고 봐야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